여러분, 이런 경영자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56세, 은퇴를 고민할 나이에 첫 창업, 고생 끝에 회사를 궤도에 올려놓고 74세에 은퇴. 그러다가 회사의 위기가 오니 78세에 다시 입사.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회사를 만들고 미국도 중국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지위에 올려놓은 사람. 한때 산업단지 한켠에 생산 라인 하나뿐이던 작은 회사를 전 세계의 반도체 공장으로 만들고 반도체를 국가산업으로 격상시킨 경영자,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입니다. TSMC, 저희 채널 꾸준히 구독하셨던 분들이면 다 아는 회사죠. 혹시나 저희 채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라도 TSMC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지난 1, 2년 사이에 반도체 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TSMC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한국의 삼성전자와 경쟁 구도를 형성한 것도 한몫하고요. 자, 아무튼 TSMC, 2020년 매출을 기준으로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 3위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영업이익으로는 2위이고요. 1위에서 3위만 살펴보면 인텔이 매출 86조 원,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매출 73조 원, TSMC는 매출 52조 원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TSMC의 영업이익률이 유난히 높습니다. 거의 40%를 웃돌아요. 이거 왜 이럴까요? 인텔, 삼성전자와 TSMC는 사업 유형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회사의 유형, 이것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죠.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까지 다 하는 회사를 종합 반도체 회사,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 팹리스, 팹리스 설계를 받아서 생산만 해주는 회사 파운드리. 이 중에서 인텔과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회사이죠. TSMC는 파운드리입니다. 그런데 보통 또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얘기할 때는 TSMC와 인텔, 삼성전자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인텔과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차피 자기네 반도체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지어뒀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다른 팹리스에 물건을 만들어주고 수익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TSMC는 순수하게 파운드리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TSMC와 같은 유형을 따로 구분을 해서 퓨어 플레이 파운드리, 즉 순수 파운드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TSMC의 영업이익률이 유난히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죠. 반도체 설계 연구에 돈을 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구 개발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TSMC 역시 제조 공정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런 특이한 사업 모델 덕에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점유율은 52.9%입니다. 2위 삼성전자가 17.3%니까 압도적인 1위인 거죠. 그 외에 다른 기업은 두 자릿수 이하 점유율이고요. 덕분에 시가총액도 10월 8일 기준으로 5,376억 달러, 640조 원으로 반도체 기업 가운데 1등입니다. 사실 TSMC가 창업한 지도 30년이 넘는 회사인데 갑자기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게 된 것은 거의 10년 안팎의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실 이전에는 팹리스에 하청받아서 생산만 해주는 그런 의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이 파운드리가 반도체 산업을 좌지우지하게 됐어요.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파운드리가 안 만들어주면 혹은 못 만들면 끝이니까요. 대표적으로 대중무역제재에 동조한 TSMC가 화웨이 칩을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화웨이는 자체 반도체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만들려던 계획을 포기해야 했죠. TSMC에서 자동차 반도체 생산을 줄여버리니까 온갖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를 못 만들 정도가 되기도 했죠. 그게 올해 초의 일이에요. 반대로 TSMC를 등에 업고 크게 성장한 회사도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는 대표적인 팹리스 회사죠. 공장이 없어요. 그런데 TSMC가 엔비디아 초기부터 GPU도 만들어주고 고급 공정 도입해서 더 좋은 반도체를 함께 만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죠. 오죽하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TSMC가 없었으면 난 그냥 중소기업 사장이나 하다가 끝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이제 하청에서 반도체를 이끄는 슈퍼 의리된 TSMC, 이런 파운드리 모델을 처음 고안해낸 것이 바로 TSMC의 창업자인 모리스 창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모리스 창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리스 창은 1931년 중국에서 태어납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 91예요. 당시 이름은 장충무. 그런데 1930년대 중국, 혼란스러운 시기죠. 국공내전, 중일전쟁이 연달아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같이 전쟁을 피해서 난징, 광저우, 홍콩 등등을 전전하다가 1941년 다 같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그러면서 이름도 모리스 창으로 정하게 됩니다. 졸지에 유학을 가게 된 건데 1949년에 모리스 창은 하버드에 입학을 합니다. 당시 하버드에서 유일한 중국인 학생이었다고 해요. 이때 꿈은 작가 혹은 문학 청년이었죠. 그런데 모리스 창이 가족들을 좀 부양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됐는데 이 작가 수입으로는 이게 쉽지 않겠다 싶어서 진로를 엔지니어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1952년에 MIT로 편입을 해서 기계공학 학사 석사를 따냅니다. 졸업을 하고 포드 자동차에 합격을 했는데 전력 공급 장치를 만들던 실바니아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에서 돈을 더 주겠다고 해서 스카웃을 합니다.
여기에 3년 정도 일을 하고 1958년에 당시 엄청 잘 나가던 반도체 회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이직을 합니다. 반도체 산업에 처음 발을 들인 거죠. 여기에서는 25년간 일을 해요. 1972년 반도체 부문 부사장 자리에 올랐고 1978년에는 TI 그룹 전체 부사장 자리에 앉아요. 이때도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가운데는 최고위직 타이틀을 얻습니다. 1983년에는 모토로라의 CPU 사업부서로 다시 직장을 옮깁니다. 이때만 해도 모토로라는 인텔과 CPU 경쟁을 할 정도로 반도체 업계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사장 겸 CEO를 맡아서 경영 경험을 쌓는데요. 그러다 1985년 고국인 대만 정부에서 그를 호출합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면 모리스 창은 태어난 것은 중국 본토이긴 한데요. 어린 시절 국민당 정부 아래서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이 아니라 국민당이 수립한 대만을 고국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당시 대만 정부에서 그에게 요청했던 건 딱 하나. 대만의 경제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산업을 국가 기관 산업으로 키워야 하느냐 이거였어요. 이를 위해서 대만으로 좀 돌아와 달라라고 한 거죠. 이때 모리스 창의 나이가 54세. 사실 몇 년 있으면 은퇴를 할 나이죠. 심지어 미국에서 자리도 잘 잡았고 모토로라 사장으로 지위도 높고 사실상 미국에 있는 대만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리스 창은 대만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이때 모리스 창이 꺼내든 것이 반도체입니다. 작은 섬나라인 대만이 자원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노동력이 풍부한 것도 아니니까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를 미래로 본 것이죠. 그래서 모리스 창은 국립연구기관인 대만공업기술원 원장직을 맡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대만의 전자통신과 반도체 R&D를 지휘하던 중에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데요. 그게 바로 파운드리 사업 모델입니다. 반도체를 생산만 해주는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거죠. 자, 그럼 모리스 창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모리스 창이 미국에서 대만으로 돌아올 무렵 미국 실리콘밸리는 인텔 같은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지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휘어잡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죠. 이때 실리콘밸리에 작은 규모의 팹리스 회사들도 막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사실 종합반도체 회사는 웬만한 자본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는 진짜 잘한다 이런 회사들이 좀 있었는데 문제는 결국 생산은 종합반도체 회사에 맡겨야 하는 것이었죠. 종합반도체 회사들이 남는 생산 라인을 이용해서 팹리스 업체들의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이 종합반도체 회사들이 소위 갑질을 합니다. 규모를 무기 삼아서 생산 일정이나 생산량을 마구 변경을 하고 아니면 생산 맡긴 설계도 빼돌려서 그거 자기들 제품에 활용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기술 이전 안 해주면 생산 안 해준다고도 하고요. 모리스 창은 많은 설계자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순수하게 대신 생산만 하는 모델에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가 공장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만 정부에 이 같은 파운드리 사업을 제안합니다. 이때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해요. 왜냐면 파운드리 사업이 결국 일반 제조업으로 치면 그냥 OEM 생산인 건데 다들 이 OEM 벗어나서 자체 브랜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정상인데 자진해서 OEM이 되겠다고? 이게 좀 걸렸던 것이죠. 결국에는 모리스 창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대만 정부가 자금을 상당 부분 대는 방식으로 TSMC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렇게 1987년 시작한 TSMC. 하지만 시작은 초라했다고 합니다. 대만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신주과학단지의 한 구석에 본사를 세우고 공장에는 반도체 생산 라인 하나가 전부였다고 해요. 아무도 TSMC의 성공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종합반도체 회사가 소화하지 못한 주문 몇 개 정도만 겨우 따와서 생산을 하는 상황이 이어졌죠. 하지만 1989년 냉전이 종식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냉전 시대에 정보전에 이용되던 IT 기술이 민간에 풀리고요. 이 기술을 활용한 IT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 속속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퀄컴을 시작으로 엔비디아, 브로드컴 같은 팹리스 회사들도 이들이죠. 이들은 자연스럽게 생산을 맡기기 위해 TSMC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 기업과 TSMC 사이에는 뭔가 모를 불신이 있었다고 해요. 결국에 TSMC가 기술 다 빼가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죠.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리스 창이 내세운 것이 바로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철학입니다. 지금도 TSMC를 그리고 TSMC가 만들어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파운드리를 상징하는 문구인데요. 철저하게 고객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죠. 모리스 창의 좌우명이 내 길은 한 곳으로 일관돼 있다 라고 하는데요. 좌우명대로 고객 딱 하나만 놓고 사업을 꾸려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보안입니다. 팹리스가 파운드리의 생산을 위탁하는 것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죠. 그래서 TSMC는 요청이 있지 않는 한 절대 설계도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고요. 팹리스에서 준 대로 설계도대로만 생산해서 넘기죠. 고객들의 설계도를 다루는 내부 직원 단속도 엄청난데요. 직원들은 근무 시간에는 카메라가 달린 핸드폰이나 USB 장치 휴대가 금지되어 있고 모든 노트북에 인터넷 포트가 밀봉된 상태로 제공이 됩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모리스 창 회장에게 바로 보고가 되고요.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에도 카드키를 찍고 입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고객의 의심과 불안을 지우기 위해서 정말 뭐든지 한 것이죠. 심지어 모리스 창은 R&D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우리는 기술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수요에 입각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덕분에 많은 팹리스 기업들과 신뢰를 쌓고 내부적으로도 생산 역량을 갖춰갑니다. 엔비디아, 퀄컴, AMD, 미디어텍, 브로드컴 수많은 기업들이 TSMC의 고객사가 됐죠. 2021년 현재 TSMC의 고객사는 5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생산하는 제품은 2만여 개에 달하고요. 이런 노력 덕에 TSMC는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창업 12년 만인 1999년 시가총액이 1조 대만 달러를 돌파합니다. 2005년에는 매출 98억 달러로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에 6위로 도약합니다. 분명히 실패할 것이라고 했던 파운드리 사업을 하나의 모델로 정착을 시킨 것이죠. 회사를 안착시킨 모리스 창은 2005년 돌연 퇴임을 발표합니다. 은퇴 이유는 내가 나이가 너무 많다였습니다. 이때 모리스 창의 나이가 74세니까요. 일반적으로 은퇴를 해도 진작 했어야 될 나이인데 정말 대단하죠. 그의 퇴임 이후에도 TSMC는 파운드리 사업을 잘 해나가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죠. 전 세계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TSMC에도 위기가 옵니다. 각종 전자기기 수요가 확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반도체 수요도 줄었죠. TSMC 역시 이 여파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출도 순이익도 줄어들죠. 이를 지켜보던 모리스 창은 2009년 78세의 나이로 경영에 복귀를 합니다. 반도체 업계가 모두 모리스 창의 행보에 관심을 보였죠. 그는 복귀 1년 만인 2010년 1월 TSMC 사상 최대인 48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TSMC의 2009년 매출액이 89억 달러였으니까 매출의 절반을 투자하겠다고 한 건데요. 정말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가 아직 남아서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직원을 줄이고 지출을 줄이고 있는데 TSMC는 공장을 더 짓고 해고된 직원까지 복직을 시킵니다. 2009년에 TSMC 직원이 23,000명이었는데 2010년에는 33,000명이 됐어요. 다들 브레이크를 밟는데 모리스 창만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당시에 투자 계획 발표와 함께 내놓은 전략이 팹 확충, 제품 다각화, 구형 팹 활성화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 전략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팹 확충은 말 그대로 생산 시설을 늘리는 것입니다. 모리스 창은 경기가 회복되면 바로 반도체 생산이 쏟아질 거고 이때를 대비해서 공장을 더 늘려놔야 한다는 것이었죠. 제품 다각화는 고부가가치 공정, 즉 고급 공정에만 집중하는 전략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입니다. 모리스 창은 TSMC가 로직 반도체에 집중하는 것을 싹 바꿔서 아날로그 반도체, 파워 IC, 미세전자 제어 기술 등 7개 분야 반도체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합니다. 덕분에 지금은 TSMC가 D램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리스 창은 이미 기술이 충분히 성숙한 구형 팹의 활성화를 주문합니다. 이는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요.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차량용 반도체는 구형 기술로도 충분히 제작이 됐거든요. 덕분에 이런 주문을 받으면서 낡은 공장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모리스 창의 이런 세 가지 전략은 그대로 적중합니다. 특히 경제 위기가 지나가고 스마트폰의 시대가 오면서 손바닥 크기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생산 수요가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공장을 증설해둔 TSMC는 이 주문을 모두 소화할 수 있었고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구형 공장도 활성화해둔 덕에 기존 라인에서도 수익을 내면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죠. 이를 두고 모리스 창은 TSMC가 없었다면 스마트폰이 세상에 일찍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수십억 지구인의 생활 방식을 바꿨다라고 말했는데요. 아무도 이 말을 부정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심지어 2014년부터는 이런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독식하던 애플 AP 수주를 빼앗아 오면서 애플을 고객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당시 애플이 출시한 아이폰 6에 탑재된 AP인 A8 애플의 AP는 모두 TSMC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TSMC의 매출 중 20%를 넘게 차지할 정도로 우수한 고객이 됐죠. 모리스 창의 이런 과감한 전략의 성공은 숫자로도 증명이 되는데요. 2009년 3천억 대만 달러였던 매출이 2016년 9,479억 대만 달러로 급성장했고요. 주가 역시 2009년 60대만 달러에서 2017년 260대만 달러로 급상승합니다. TSMC의 시가총액이 인텔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은 것도 2017년의 일입니다. TSMC를 정상화하는 것을 넘어서 다시 한번 도약하게 했던 모리스 창은 2017년 10월 87세가 되는 다음 해에 은퇴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은퇴하지 않습니다. 그는 은퇴를 발표하기 직전인 2017년 9월에도 2022년 도입을 목표로 대만과 미국의 3나노미터 팹 건설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죠. 지금 TSMC가 삼성전자와 경쟁하고 있는 곳이 바로 3나노미터 공정인데요. 이 기반을 은퇴한 모리스 창이 닦아놓은 셈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소름이 돋는 해안이 아닌가 합니다. 모리스 창은 약속대로 2018년 은퇴를 합니다. 하지만 TSMC는 아직도 그의 철학을 따라서 철저하게 고객 중심으로 그리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과감한 투자로 끊임없이 성장 중입니다. 오늘은 대만을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 TSMC 그리고 그 창업자인 모리스 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은퇴를 고민할 나이인 56세에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고객에게 신뢰를 쌓으면서 우직하게 이를 밀어붙여 성공시키고 나아가서는 반도체 산업 전체의 균형을 바꾼 경영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기업과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